대한민국 안보가 위태롭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전문가가 대한민국 한반도의 전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 안보는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가장 큰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소총 한 자루 제 손으로 만들지 못했던 약소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의 적을 박살내버릴 대한민국의 화력을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훨씬 교묘하게 바뀌었고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북한 방사포 전력은 당면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을 참교육하기 위해 준비 중인 대한민국의 화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짧게 복습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북한 방사포 전력을 경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성능이나 위력이 아니라 보유 물량 때문입니다. 어차피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대부분 구식 소련 체계를 무단으로 복제한 수준에서 지나지 않는 데다 기형적인 운용 방식 때문에 성능의 장단이 확실합니다. 게다가 국제무대에서 외면받고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북한 무기 체계의 특성상 추정치나 페이퍼 스펙을 무작정 믿을 수도 없는데요. 멀리 갈 것도 없이 큰형님 격인 중국이나 러시아부터가 실전, 수출 시장에서 뻥스펙이 까발려지고 있는 걸 감안하면 북한도 절반만 믿고 들어가는 게 현명합니다. 그러나 보유 물량만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찰 자산을 총동원해 추정한 아주 보수적인 분석 결과 북한은 최소 5,500문 이상의 장사정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산주의 동구권 나라들은 떨어지는 기술력을 만회하기 위해 과거부터 질보다 양을 군사교리로 삼아왔는데요. 만약 북한이 5,500문의 장사정포를 총동원할 시 시간당 무려 16,000발 이상의 포탄과 로켓, 미사일을 대한민국에 퍼부을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현행 KAMD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격차입니다. 심지어 크기가 작고 발생하는 열이 적어 추적이 극도로 어려운 170mm 포탄이나 120mm, 240mm 방사포 등 비교적 소구경 로켓의 경우 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아 요격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구축한 KAMD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탄탄한 다층 방어망을 자랑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에 치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일례로 중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배치한 1000기에 가까운 DF 계열 미사일을 막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너무 뛰어난 성능 때문에 저고도의 북한 방사포를 막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현행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극복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바로 LAMD입니다. 대한민국의 LAMD는 그 목적 탓에 종종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교되는데요. 대한민국의 LAMD 시스템과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각각 해당 국가의 특정 방어 요구에 맞춰 개발된 저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 두 시스템은 공통적으로 저고도로 접근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운영 환경과 기술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특유의 지정학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주로 상대해야 하는 하마스의 로켓 수준은 가삼 로켓과 이란제 파르즈 로켓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그래도 형태만은 한 국가의 정규군인 북한군과 비교할 수준이 아닌데요. 게다가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국경은 약 50km 정도로 군사분계선만 240km에 달하는 대한민국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당초 아이언돔 도입을 고려했지만 순전히 요구되는 바에 아이언돔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국 LAMD 독자 개발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LAMD는 북한의 다양한 단거리 미사일 및 포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가삼 로켓과 박격포탄 등 소구경 위주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언돔과 달리 LAMD는 170mm 자주포부터 600mm의 전술탄도 미사일급 방사포까지 모두 대응할 수 있어야 했는데요. 이를 위해 북한의 불규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미사일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일례로 LAMD는 다중 탐지 및 추적 시스템, 고속의 대응 능력, 그리고 정밀한 요격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용 절감과 빠른 실전 배치를 위해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 중이고, 이 덕에 대략적인 추측 역시 가능한데요.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LAMD 한 개 포대는 교전 통제소와 탐지 및 추적부터 미사일 유도, 피하식별, 영역 탐지, 요격 확인 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레이더 MFR1대, 그리고 32연장 발사대 6문으로 구성됩니다. 다시 말해 한 개 포대가 192개의 표적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이언돔을 벤치마킹한 만큼 소구경의 포탄 역시 탐지가 가능하고, 군이 요구한 MFR 성능을 되짚어보면 사거리 40km 이상, 고도 10km 이상에서 100개 이상의 로켓과 포탄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돔의 실질적 사거리가 약 7km, 한 개 포대가 20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음과 비교하면 정말 천지 차이인데요. 역시 국산으로 개발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특히 LAMD는 국산 요격 체계인 덕에 현행 KAMD와 통합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한데요. 예를 들어 아이언돔의 경우 이스라엘이 개발한 독자적인 무기 체계인 탓에 당장 미국부터 자국의 MD 시스템과 통합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는 꽤 심각한 문제인데요. 반면 LAMD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만큼 천공투부터 패트리어트, LSAM까지 전부 호환이 가능합니다. 즉 LAMD가 본래 갖추고 있는 탐지 범위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적의 위협을 탐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나 조건 없는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LAMD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가격입니다. 요격 미사일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발당 6억 원에서 많게는 17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게다가 LAMD 한 개 포대의 방어 범위가 약 150제곱킬로미터 내외임을 감안하면 서울 방어에만 최소 5개 포대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를 경기도 전체로 넓히면 최소 100개 이상의 포대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LAMD의 개발 완료 시점은 2029년으로 앞으로 최소 5년은 배치가 요원합니다. 이러니 과연 효용 가치가 있냐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논란에 앞서 북한이 1시간에 16,000발의 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이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70mm 주체포의 경우 명중률이 떨어져서 초탄 필중 따윈 옛전역에 불가능하고 사격 준비까지 대충 20에서 30분은 소요됩니다. 게다가 기껏 그렇게 발사해봐야 발사 속도가 5분에 한두 발이 한 개일 정도로 느려터졌는데요. 포격 순간부터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한 채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16,000발은 턱도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1순위로 노릴 전략적 목표물에 LAMD를 우선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쟁은 장군멍군 수를 오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의 공격을 한 차례 버텨낸 뒤 반격을 가해야 하는 게 아닌데요. 즉 북한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앞뒤 잴 것 없이 선제 공격을 가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바로 대화력전입니다. 대화력전은 이름 그대로 매우 심플한 전술인데요. 개전과 동시에 한미연합군이 보유한 화력을 총동원해 북한의 장사정포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포격전의 형상을 띠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압도적인 공중 전력을 총동원해 공대지 미사일도 함께 쏟아붓기 때문에 북한의 전력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돌팔매질을 한다면 우리는 총과 대포, 활과 석궁을 총동원하는 싸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주한미군이 대화력전을 주도해왔지만 지난 2004년 열대임무이양에 따라 대한민국이 우리의 손으로 대화력전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약 72시간이면 북한의 포병 전력과 비대칭 전력의 70%를 섬멸하는 것으로 상정했었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증대함에 따라 24시간 이내로 목표물의 80% 이상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상향 조치되었습니다. 말이 24시간이지 단 하루 만에 사실상 적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건 보통 자신감이 아닌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자신감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에는 두말하면 입 아픈 K9 자주포가 있습니다. 2023년 8월 개발한 사거리 연장탄을 통해 K9은 50m의 살상 반경을 유지하면서도 60km에 육박하는 사거리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K9A3 기준으로 급속 사격 시 3분간 12발이라는 정신나간 사격 속도를 달성했는데요. 1시간 기준으로도
분당 6에서 10발을 발사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 부표도 정확히 맞출 정도로 높은 명중률에 3발의 포탄을 다른 각도로 발사해 동시에 같은 목표 지점에 착탄시킬 수 있는 TOT까지 더해진다면 현존하는 어떤 자주포도 K9의 위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4시간 80% 선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견인포를 대대적으로 감축시키고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양산했는데요. 현재는 그 숫자만 자그마치 1178문에 달합니다. 심지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K9 이전에 대한민국은 미국 M1098 자주포를 라이선스 생산한 K55 1180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은 K9 도입과 함께 이를 퇴역 조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업그레이드해서 K9의 약 70에서 90% 성능을 보여주는 K55의 연으로 개량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 하다못해 소련 시절부터 운용해온 골동품 자주포까지 깡그리 긁어모아도 러시아조차 대한민국보다 보유한 155mm 자주포가 적을 지경입니다. 여기에 사거리는 다소 짧지만 최전방 군사분 개선 대응은 충분히 가능한 105mm 자주포풍이 120mm 자주박격포 비격 등을 포함하면 대한민국의 포병 물량은 북한에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는 K39 천무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367문 보유가 가능한 천무는 구룡의 K33 로켓을 탑재할 경우 40발의 발사관을 탑재하며 230mm GPS 에이디드 INS 항법을 통해 정밀 유도가 가능한 239mm는 12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239mm 로켓을 집속탄두로 교체할 경우 단 한 발로 300개의 자탄을 흩뿌리며 축구장 3개 면적을 단숨에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어마어마한 위력이 믿을 수 없게 사격 반응 시간은 고작 16초, 발사 후 재장전 시간도 160초에 불과합니다. LAMD를 비롯한 KAMD는 만일의 사태, 북한의 반격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끝으로 대한민국은 비장의 무기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에서는 지난 13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서북도서용 무인기 개발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산 425 위성에도 사용되는 전자광학 기호 레이더, 적외선 IR 레이더, 합성계구 4 레이더를 탑재한 무인기를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에 배치해 북한의 위협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군 최일선의 선제 대응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전력인데요. 실제로 서북도서용 무인기 추진 사업은 이미 지난 2010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전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풍선형 비행체가 도입 후보에 올랐었는데요.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한 차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스트리아 쉬벨의 S300 무인기를 도입하고 국내 개발 장비를 달아 전력 배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온 상태인데요. 1953년 7월 27일 이후 25,735일간 휴전 상태를 유지 중인 대한민국과 북한은 안타깝게도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간 두 나라의 격차는 한도 끝도 없이 벌어졌고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반목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갈등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작은 도발의 불씨도 철저히 짓밟을 수 있는 강력한 응징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리가 북한의 기갑을 큰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실제로 형편없는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대략 4,000에서 6,000대의 전차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중 대다수는 T-62를 기반으로 개량한 천마호입니다. MBT 세대 구분법으로 분류하면 간신히 2세대의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모태가 된 T-62의 전면 장갑이 기형적으로 기울어진 102mm의 60도 경사장갑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약 204mm의 장갑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아무리 기를 써봐도 평균 200mm 내외의 관통력을 지닌 K-21 장갑차의 K-47식 구경장 40mm 기관포 선에서 정리가 가능한데요. K2표 수준에 뛰어난 사통장치를 탑재한 K-21이라면 가능성 없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나마 2.5세대급인 폭풍호, 선군호쯤은 되어야 본격적인 전차전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T-71을 기반으로 한 만큼 러시아 전차 특유의 낮은 방어력을 극복하지 못했고 3.5세대급 전차만 1,800대 이상 보유한 대한민국의 비빌 수준은 아닙니다. 한동안 국내외 군사 전문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M1 에이브람스와 유사한 외형의 APS까지 탑재한 북한의 신형 전차, 통칭 M2020이 화제가 되었지만 막상 M2020은 양산 수량이
부족해서 절대적인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잘해줘봐야 평양 방어에나 쓸만한 물량인데요. 우리가 M2020을 경계할 이유는 북한의 전차 기술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사실 북한의 기갑은 그렇게까지 큰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평양 점령에 2주 이상 소요되었을 때입니다. 일국의 수도는 정치적 상징임과 동시에 행정 중심이기 때문에 수도를 점령하는 것만으로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힌 현대전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군사적으로도 교통망, 통신시설 등 중요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이 수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이게 늦어질 경우 중국이 북부정부를 한반도로 밀어넣으며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5대 전구 중 하나인 북부정부는 애초부터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하기 위한 정부입니다. 실제로 중국 환구15는 한반도 전쟁 발발 시 한국과 미국이 군사분계선을 돌파하면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서 북부정부를 콕 집었는데요. 환구15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홍보 매체임을 감안하면 에둘러 대한민국의 중국 참전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하얼빈에 위치한 제78집단군의 99회의식 전차는 경계할 만한데요. 중국의 발표라 워낙 자료가 중구난방이지만 2km 범위에서 68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으며 반대로 방호력은 700에서 750mm 내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반적인 성능이 K1A2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료에 따라서는 K2 흑표 이상의 관통력을 주장하는 것도 있는 만큼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요. 하지만 우리가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전차 대 전차의 대전차전을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많이들 간과하고 계시지만 대전차전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 같은 전차가 아니라 헬기입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를 주목할 만합니다. 공격 헬기를 구분하는 방법의 하나는 그들의 크기와 무장 능력에 따라 소형 무장 헬기와 대형 공격 헬기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헬기의 크기, 무장, 역할 및 사용 목적에 기반하는데요. 우선 소형 무장 헬기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소규모 또는 가벼운 무장을 갖추고 있지만 정찰, 경기동성, 지원 공격 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적의 방어선 뒤로 침투하여 정찰하거나 지상부대에 빠른 지원을 제공하는 등 변수를 창출하는 데 탁월합니다. 반면 대형 공격 헬기는 비교적 고화력 무기를 대량으로 탑재하며 때에 따라 공대공 무장을 탑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로 전면 공격, 적의 장갑 차량 및 강화된 목표물 파괴, 공중에서의 우세 확보 등에 사용됩니다. 우리 군은 구형 소형 무장 헬기, 특히 500MD를 250여 대 이상 대량 보유하고 있었지만 무려 1970년대 도입을 시작한 만큼 심각한 노후화로 골머리를 썩여왔습니다. 심지어 2010년에는 500MD의 추락으로 2명의 조종사가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급변하는 현대 전장에 맞춘 다양한 전술적 환경에서의 유연한 운용이 가능한 새로운 소형 무장 헬기가 필요해졌고 끝내 국산 LAH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운용 비용이 많이 들고 덩치가 커서 운용에 제약이 많은 AH-64이 대신 언제든 즉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가벼운 체급의 소형 무장 헬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독 국산 헬기에 박한 여론을 뚫고 탄생한 LAH는 우리 군의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AH는 무장 탑재량이 형편없다거나 공격 헬기가 아닌 무장 헬기이기 때문에 전투력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하지만 LAH는 FA-50에 탑재되는 기총과 동급인 3열 20mm 게틀링건 한 기를 기본 무장으로 탑재하고 있고 70mm 로켓 7연장 발사기를 좌우 각 한 기씩, 천검 공대지 미사일 좌우 각 2발, 캐니스터 발사용 드론 좌우 각 2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동급 체계 중 가장 유명한 AH-1 코브라가 LAH와 동일한 20mm 기관포와 히드라 70무 유도 로켓 14발, BGM-71 토우 4발에서 8발을 탑재할 수 있음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당초 공격 헬기를 개발하기 위해 했던 사업이 경제성을 위해 민수용 판매가 가능한 체급으로 축소되면서 소형 무장 헬기 사업으로 전환된 건 아쉽지만 그렇다고 LAH의 무장과
전투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지나치게 악의적인 비난입니다. 게다가 LAH는 멈티 기능까지 염두에 둔 최신형 기체인 만큼 항공전자 장비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일례로 추적 장비는 국내에서 개발한 TADS가 탑재되었으며 전자전 장비로 국산 레이더 경보 장치 RWR, 적 미사일의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전에 탐지하고 경고하는 LWR 장치, 체프 플레어 등 각종 생존 장비도 탑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산 DIRCM을 탑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데요. 여기에 8km 이상의 사거리를 보유한 천검을 탑재하면서 AH-1 코브라보다 직관적인 교전 범위가 2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만약 LAH를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천검이라는 걸출한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하고 나서도 무장 통합 문제 때문에 정작 회전익기에서의 운용이 극도로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LAH가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단독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현재 우리 군에서 36기를 운영 중인 AH-64E와 조합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AH-64E의 경우 최고 속력 시속 295km에 순항 속력 역시 시속 265km로 체급에 비해 굉장히 빠른 편이지만 작전 반경은 480km 내외에 불과합니다. 30mm M230체인 건 1200발과 16기의 헬파이어 미사일, 38발의 히드라 70 로켓 등을 모두 탑재한 채 적 전차를 찾아 헤매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한데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LAH입니다. LAH는 시속 278km가 넘는 빠른 순항 속도를 기반으로 평균 857km의 항속거리를 갖는데요. 모든 무장을 탑재했다고 가정할 시 약 300에서 500km의 작전 반경을 구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해보면 정찰을 기본 목표로 빠른 기동성을 앞세워 적 전차를 포착하고 천검 등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사이 AH-64E가 최단 거리로 날아와 무장을 모두 소진한 LAH를 대체하는 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면 교전 상황에서 AH-64E가 대전차전을 수행하는 사이 적의 후방으로 침투해 방공망을 타격하는 식의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KF-21 FA-50과 마찬가지로 하이로우 믹스 전술을 구사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헬기 전력은 LAH의 실전 배치와 AH-64E 36대 추가 도입을 결정하면서 아시아 최강을 논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나마 아시아권에서 대한민국과 유사한 수준의 전력을 보유했던 일본이 공격 헬기를 대량으로 퇴역 조치하고 무인기로 대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은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요. 물량에서는 중국이 앞서고 있지만 성능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한 수 위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한민국이 대형 공격 헬기를 욕심내기보다 회전익기 분야의 FA-50을 만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산 대형 공격 헬기 개발 역시 포기해서는 안 될 텐데요. 부디 그때까지 LAH가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을 충족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화력을 대표하는 현무투 미사일이 가장 처음 포착된 건 2011년경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건 당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아직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 탄도 중량 500kg을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무투의 경우 유효 사거리 300km 내외였으니 지침에 충실한 미사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현무2A가 포착되자 바로 이듬해 귀신같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500kg으로 개정되었고 대한민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014년 사거리를 500km로 확장한 현무2B를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한 사거리 300km를 손해보는 대신 현무2A, 현무2B의 탄도 중량을 1톤으로 증량해버렸는데요. 현무2는 최초로 포착된 2011년을 기준으로 1985년 현무1이 실전 배치된 지 무려 26년 만에 개발한 대한민국의 두 번째 탄도 미사일입니다. 현무1이 사실상 나이키 허큘리스의 카피 버전이었음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력을 개발한 첫 번째 미사일이나 다름없는데요. 더군다나 현무1의 모태인
나이키 허큘리스는 또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한 지대공 미사일이 본래 탄생 배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현무2를 개발할 수 있었던 기반에 현무원의 기술이 녹아들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오토바이를 만들던 기술로 제트스키를 만드는 셈이었습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분야다 보니 실질적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현무2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언론에 현무2A가 포착된 지 고작 2년 만에 사거리, 탄도 중량을 2배로 확장한 현무2B를 공개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개정에 따라 미사일 개발과 연구를 시작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속도인데요. 이건 애초에 처음부터 현무2B를 기본형으로 개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신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대의를 얻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낮춘 현무2A를 먼저 공개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대한민국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개정되기 훨씬 전부터 서울 한복판에서도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덕에 한 가지 더 증명된 게 있었는데요. 현무2가 공개되기 2년 전인 2010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이 사거리만 1500km에 이르는 순항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순항미사일은 UAV의 일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그래도 1500km면 베이징은 물론이고 상하이, 항저우, 텐진, 우한 같은 중국 서부의 주요 도시를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거리였습니다. 오죽하면 재발절인 중국이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짓을 벌이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이른바 사거리 1500km 순항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이후 드문드문 관련 소식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지만 명칭조차 현무3, 보라매, 송골매, 해성2, 철룡 등 중구난방이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는 사거리 1500km 순항미사일이 실제 존재하는 미사일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등장했었습니다. 속된 말로 대한민국이 뻥카를 치고 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확실히 대한민국이 무언가 숨기고 있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에 대한 온갖 추측과 논란이 무성해지자 대한민국은 아예 2013년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현무2와 함께 사거리 1500km 순항미사일, 즉 현무3를 공개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확실한 힘의 차이를 만천하에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정체였는데요. 대한민국은 이미 극비리에 사거리 500km의 현무3A뿐만 아니라 1000km의 현무3B, 1500km의 현무3C까지 완성해 둔 상태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밝혀진 현무3의 진실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한민국은 단거리 준중거리 순항미사일인 현무3를 개발한 것도 모자라 이를 기반으로 함대지 버전인 해성2, 잠대지 버전인 해성3까지 개발을 완료한 데다 실전 배치까지 끝마친 상태였는데요. 연평도 포격전 당시 이 해성3 16기를 탑재한 손원 1급 잠수함이 유사시 북한을 타격하기 위해 출격 대기 중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KF-21 보라매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한무기 체계가 전투 적합 판정을 받고 실전에 배치되기까지는 수년 이상의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미사일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를 감안하면 현무3가 실전에 배치된 건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한 2010년보다 최소 3-4년 전의 일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00년대 초반 이미 현무2, 현무3의 연구와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지정학적 요소와 관계없이 대한민국만 똑 떼놓고 본다면 우리는 분명 강대국이라고 부를 만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고 군사력 측면에서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넘어설 만한 나라는 5손가락을 넘기기 힘듭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국력을 비웃는 건 대한민국 국민뿐일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저 5손가락에 속하는 나라 중 가장 최악인 두 나라가 대한민국 바로 위에서 척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워낙에 규모가 크고 극성스러운 공산주의 거두들과 붙어
있다 보니 자연스레 비교적 대한민국의 국력이 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중에서도 중국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성장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며 입에 개거품을 물어대는 걸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미 개발을 완전히 끝내놓고 은근슬쩍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하는 게 외교적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한 가지 어이없는 건 그러면서 정작 중국은 대한민국을 겨냥해 아주 노골적으로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중국은 북부정구 인민해방군 로켓군 3개 여단과 동부정구 인민해방군 로켓군 1개 여단을 유사시 한반도 개입을 위한 부대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부정구에 속하는 지린성 충화시의 제816 유도탄 여단은 주력 탄도미사일로 SRBM인 DF-15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모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DF-15A의 경우 사거리가 900km에 육박해 사실상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을 사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이 DF-15A가 무려 50에서 350kg급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요. 군사 관계자들은 중국 북부정구 로켓군이 대한민국을 향해 겨냥한 SRBM급 탄도미사일만 최소 1200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민해방군 로켓군의 유도탄 여단 장비 편제에 따르면 한 개 여단은 6개 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대대는 6개에서 12개의 텔이 편성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개의 발사대에 7에서 8기의 미사일이 배치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대치를 계산하면 오히려 1200기는 매우 소극적인 추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이 공개든 비공개든 좋든 싫든 계속해서 고위력 미사일을 개발하고 양산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그도 그럴 게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이 물량으로 중국을 이기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힘에 부친다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는데요. 그건 대한민국의 상황과 천성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을 잘못 건드리면 팔 한 짝, 다리 한 짝이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정도는 심어줘야 합니다. 상하이, 칭다오, 다롄 같은 서부 대형 항구 도시는 당연하고 수틀리면 베이징까지는 개박살을 낼 수 있는 중장거리 화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전쟁이라도 하자는 소리냐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오히려 이쪽이야말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평화는 강자의 특권이며 약자에게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주권을 지킬 화력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는 대만과 우크라이나가 증명하고 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도 일시 정지되었을 뿐 휴전 중인 6.25 전쟁, 더 나아가 일제강점기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힘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안보적 배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앞선 1970년대 주한미군 축소 여파로 인한 치명적인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남몰래 개발했던 백곰 미사일과 1985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현무원이 1차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후 2차 개발 사업은 26년이 지난 2010년대 현무2, 현무3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연평도 포격전 등으로 국내 안보 상황이 극도로 불안했고 대한민국의 성장이 안정궤도에 돌입함에 따라 여기에 다시 말해 중국을 더욱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에 따라 시작된 3차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현재의 현무4, 현무5, 소위 말하는 괴물 미사일들입니다. 현무4, 현무5의 가장 큰 특징은 전략성 그리고 위력입니다. 먼저 현무4는 지대지형인 현무4-1이 사거리 800km에 2.5톤 이상의 탄도 중량을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현무4는 500에서 1000km의 외기권 고도에서 마하십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이를 수학적 공식을 통해 계산하면 대략 24m 이상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전략 폭격기가 아니면 운반조차 어려운 GBU-57을 제외하면 독보적인 수준의 벙커버스트 능력인데요. 하지만 현무4의 진짜 가치는 위력이 다가 아닙니다. 현무4는 함대지 버전인 현무4-2와 SLBM인 현무4-4가 개발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단 7개 나라만 성공한 SLBM을 대한민국이 보유한 셈인데요. 현무4-4 같은 SLBM의 경우
사전의 위치를 특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도 미리 대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단 한 발로 수뇌부를 작살낼 수 있는 미사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현무5는 그 막강한 위력 덕분에 존재 자체로 전략성을 갖습니다. 9톤 탄두를 탑재할 시 사거리가 300km로 비교적 짧지만 지하 100m의 벙커를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최근에는 현무5는 중량 대비 실제 폭발력이 30에서 50%가량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현무4와 현무5가 이미 일반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구분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재원이 추정치이며 때에 따라선 현무4와 현무5가 동일 계열 미사일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연간 최대 70여 발 이상의 현무5를 양산할 계획이며 200여 발을 실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무2와 현무3를 개발했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일각에서 현무6가 개발해 돌입했다는 추측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늘 보다 강력한 미사일을 연구해 왔는데요. 이미 현무4와 현무5가 양산에 돌입했다는 건 다음 단계로의 진화, 즉 현무6의 개발에 돌입했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2030년대 현무6가 전력화에 돌입하려면 이 방법뿐인데요. 대한민국이 또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할 생각인지 앞으로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은 약 130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 하나로 약 18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세계 9위권에 뛰어난 성과이지만 당초 목표액인 20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의 방산 수출액은 173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2023년 수출 실적은 2022년에 비해 약 30억 달러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방산 수출 대상국이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주요 수출 무기 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다양해졌습니다. 이는 수출 시장이 전체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변화는 전년 대비 폴란드의 수출 비중이 72%에서 32%로 감소하면서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 규모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2011년에는 방산 수출이 23억 8천만 달러였으며 2015년에는 35억 4천만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약 30억 달러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약 73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30억 달러 규모에서 2배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더욱이 2022년과 2023년에는 평균 15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2021년에 73억 달러와 2023년에 130억 달러를 비교할 때 그 성장 규모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출 시장의 다변화입니다. 2023년까지 폴란드 외 지역으로 방산 수출 비중을 68% 이상으로 늘리고 수출 규모를 2.5배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이전에는 폴란드에 의존했던 수출이 다양한 국가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수출 대상국 및 무기체계도 증가했는데요. 2022년에는 주로 UAE, 이집트, 필리핀, 폴란드 등 4개국에 수출했으나 202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12개국으로 수출 대상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산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들 수 있습니다. 수출 시장의 다변화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국가들의 요구와 표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기술 혁신과 제품 개선을 촉진합니다. 이는 군사 기술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 한국 방위산업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주춤하고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3년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130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로 전년도인 2022년에 173억 달러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2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전년도의 폭발적 성장세와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이긴 합니다. 우선 폴란드 총선 결과에 따른 여파와 2차 계약 지연을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정치적 변화와 총선 여파로 인해 폴란드와의 2차 방산 계약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수출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수출 시장의 다변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감소가 2023년 한국 방위산업 수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주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도 수출이 기대되는 한국 무기들이 있습니다. K2 전차나 K9 자주포, FA50 천무 등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와 같은 한국의 브랜드화된 무기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특유의 장점과 성능으로 해외 시장에서 수출을 노리는 무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오복합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비오복합은 한국에서 개발한 30mm 자주대공포 비오와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인 신궁을 결합한 복합대공화기입니다. 비오복합은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며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피하식별 능력이 우수합니다. 또한 30mm 자주대공포와 휴대용 지대공 유도탄을 결합함으로써 포 시스템과 미사일 시스템의 강점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저고도에서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오복합 개발은 한국이 자주식으로 운용되는 신형 대공포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대공포 시스템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방공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한국은 수입 대신 자체 개발을 선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오 자주대공포의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30mm 자주대공포의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인 신궁을 결합해 대공포의 교전 범위 밖에서도 적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복합대공화기인 비오복합은 2014년부터 양산되어 2015년에 실전 배치되었으며 기계화 부대의 방공천병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드론 방어에 특화된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대드론 체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700에서 800m 거리에 접근한 소형 드론 요격이 가능합니다. 비오복합은 과거에 인도 육군이 차기 대공자주포로 선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수출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드론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비오복합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비오복합이 고속입체 기동전과 같은 현대전 양상에 적합하며 대공포와 휴대용 대공유도 무기를 결합한 융통성 있는 운용 능력을 가진 점이 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지던 105mm 곡사포를 활용한 한국의 무기체계도 수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105mm 곡사포는 전술적 가치를 입증해냈습니다. 미군은 155mm 곡사포보다 규모가 작은 M119 105mm 견인포를 사용했습니다. 이 포는 155mm 곡사포보다 위력은 덜하지만 빠른 발사 속도로 인해 근거리 전투에서 경무장 게릴라를 제압하는 데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105mm 견인포는 공중수송을 통해 전진 기지로 운반되었는데 이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105mm 곡사포 같은 화포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재평가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은 전쟁 초기 키이우 주변에서 러시아군을 제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화포는 기상이나 지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운용할 수 있으며 사격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화력을 집중하거나 분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산악 지형과 같은 조건에서 105mm 곡사포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며 전술적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조합니다. 105mm 곡사포는 상대적으로 가벼워 이동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고 효율적인 화력 지원을 제공하며 이는 특히 산악 지형과 같이 복잡한 환경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한국은 이러한 105mm 곡사포를 활용하여 K105에 이원 풍익이라는 독특한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K105에 이원 자주포의 명칭인 풍익은 한국 전쟁 당시에 한 포병 장교의 헌신적인 활약에서 유래됩니다. 한국 전쟁 중 김풍익 중령은 105mm 곡사포를 이용하여 직접 북한군 전차를 성공적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K105에 이원 자주포의 풍익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김풍익 중령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풍익 자주포는 빠른 발사 속도로 적을 제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김풍익 중령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K105에 이원 자주포는 몇 가지 주요 이유로 개발되었습니다. 먼저 기존 105mm 곡사포를 전량 퇴역시키기에는 105mm 포탄 비축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폐기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105mm 곡사포와 포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5mm 자주포를 받지 못하는 부대에 배치할 무기체계도 필요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105mm 견인 곡사포를 대체하고 대포병 사격의 생존성과
지원 화력으로서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K105의 이원 자주포는 105mm 복사포를 5톤 군용 트럭에 개조하여 탑재한 차륜형 자주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개조는 기존 복사포의 운용 범위와 능력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K105의 이원 풍익의 운용 인원은 포 운영 3명, 운전병 1명, 기관총 사수 1명으로 총 5명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운용 효율성을 고려한 인원 배치로 운용의 유연성과 효과적인 팀워크를 가능하게 합니다. K105의 이원 풍익 자주포는 다양한 기능과 뛰어난 성능을 갖춘 무기 체계입니다. 이 자주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양과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K105의 이원은 설계 변경을 통해 포신을 180도 범위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넓은 사격 범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약 11.3km에 달합니다. 이는 4.2인치 박격포에 비해 크게 개선된 수치입니다. 발사 속도도 K105의 이원의 장점인데요.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10발에 이르며 디지털 사통장치에 연동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K105의 이원의 무게는 약 17.8톤이며 최대 60발의 105mm 포탄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70km 정도이고 30일도 60% 경사를 오를 수 있는 뛰어난 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울어진 상태에서 멈출 수 있는 제동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K105의 이원 풍익은 가성비와 운용 효율성 면에서도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과 같은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해외 차륜형 자주포 시장에서도 활약이 기대됩니다. K105의 이원 풍익 자주포의 수출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높게 평가됩니다. 풍익은 새로운 무기 체계의 획득과 운용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최고의 가성비와 운용 효율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국가와 같이 저비용 고효율을 요구하는 해외 차륜형 자주포 시장에서 큰 활약이 기대되게 합니다. 풍익의 이러한 장점들은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며 다양한 군사적 요구와 환경 조건에 적합한 유연한 무기 체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수출 시장에서 K105의 이원 풍익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지난 한 해는 한국 방산의 수출이 표면적으로는 다소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에 워낙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성장이나 이익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악재를 뚫고도 계속되는 발전을 거듭한 만큼 2024년은 한국 방산의 기세가 더욱 상승하는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